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부정적 비틀림 계속 할게요. 2장에서 우리 정정하고 부정정 얘기한 거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나오는 내용이 2장에서 나오는 거하고 거의 그 비슷한 순서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정정 시스템은 2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평형 방정식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그래서 또 다른 식을 줘야 되는데 그게 여기 있는 적합 방정식입니다. 적합 방정식은 변형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그런 조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적혀져 있는 것처럼 주어진 하중에 의해서 변이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나타내는 이러한 수식이 추가적으로 사용됩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 이런 봉이 있는데 서로 다른 재료로 되어 있어요. 바하고 튜브 두 개로 되어 있고 서로 다른 두 개 묻혀 있는데 그 가해지는 비틀림은 동일하고 그 다음에 부 안에 있는 바하고 튜브의 비틀림 각은 동일하다고 하는 이런 적합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T1하고 T2가 각각 바하고 튜브에서 저항하고 있는 토크다. 그럼 그 두 개 합한 게 가해진 토크랑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바랑 튜브에서 발생하는 비틀림 각이 같다라는 적합 조건식을 추가로 적고 그러면 요거 1하고 2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하중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되죠. 그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게 같다라는 조건을 주고 T1, T2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T는 가해지는 토크이기 때문에 주어진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주어진 토크에 관한 어떤 퍼센트 혹은 바가 부담하는 토크의 크기, 요거는 튜브가 부담하는 토크의 크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는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강성 B에 따른 비율로 분배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바가 강하다 그러면 튜브에 비해서 바가 강하다 그러면 바가 더 큰 힘을 부담하겠죠. 더 큰 힘을 부담하고 튜브는 상대적으로 작은 토크를 부담할 겁니다. 반대라면 튜브가 강하다 그러면 튜브가 더 큰 토크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T1하고 T2의 비율이 강성 비율로 분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제 3.9는 똑같은 얘기니까 요거는 넘어갈게요. 이 장에서도 변형 에너지 생각했었죠. 변형 에너지 생각해서 그래서 그때는 P하고 델타, 그죠? 가해진 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축력에 대해서 축방향 변형,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스트레인 에너지는 시그마하고 입실론 2분의 1 시그마 입실론을 전체 최적에 대해서 접근한 것, 그게 같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토크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토크도 여기서 하중은 토크가 되는 거고 변형은 비틀림 각이죠. 하중하고 변형. 그래서 토크하고 비틀림 각을 곱하고 그걸 2로 나눈 각. 그거는 여기 하중 변이 곡선에서 X축이 비틀림 각이고 Y축이 토크라 그러면 여기에 선형 탄성이니까 직선이 될 거고 어떤 토크가 가해졌을 때 발생한 비틀림 각이 세타라 그러면 그 시점에서 공에 저장된 에너지 혹은 토크가 한 일은 이 삼각형의 면적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2분의 T 파이가 되니까 T를 파이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파이를 T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도 있죠. 우리 토크에 관한 3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은 파이는 TL 나누기 GIP 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T는 토크에 관한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에서 파이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으면 이런 수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T 대신에 여기에 해당되는 요 수식을 집어넣으면 요 수식이 될 겁니다. 똑같은 거죠. 그죠? 똑같습니다. 추궁력일 경우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앞에서 나왔던 얘기 아닌가요? 아, 불균형 비틀림 경우에 에너지입니다. 그죠? 불균형 비틀림이 있을 경우에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구간에서 생기는 에너지, 변형의 에너지를 다 합한 거랑 같다. 이런 얘기고, 여기에 테이퍼된 경우에는 적분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응용되는 거고 똑같은 거니까 뭐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 여러 개의 하중이 작용할 경우에 에너지는 각각 하중이 한 2를 단순 합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기억나죠? 네. 그래서 각각의 하중에 의한 에너지의 합과 같지 않다. 하중이 여러 개 있을 경우. 변형 에너지 밀도도 2장에서 나왔었죠? 변형 에너지 밀도가 2장에서는 뭐였습니까? 단위 최적에 저장된 에너지였죠. 그게 에너지 밀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는 2분의 1 시그마 입실론 요게 에너지 밀도였고 이걸 전체 최적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였죠. 근데 비틀림일 경우에는 이러한 시그마 입실론 대신에 타우하고 감마, 그죠? 2분의 1 타우 감마에서 전체 볼륨에 대해서 접근한 게 전체의 스트레인 에너지니까 단위 최적당 저장된 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2분의 1 타우 감마 요게 변형 에너지 밀도가 되고 요거는 앞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우는 G 감마라는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적절히 치환하면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그렇죠? 혹은 여기 있는 것처럼 전단력에 관한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V는 타우 HT다. 여기서 HT는 뭐죠? 여기가 H고 T는 요 미세요소의 두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면적 곱하기 타우를 하면 요 면에 작용하는 전단력이 되죠. 그래서 전단력 그 다음에 그거에 대응해서 발생하는 변형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H 곱하기 감마라고 했죠. H 곱하기 감마. 그래서 변형이니까 V 곱하기 델타 나누기 2. 그래서 이걸 각각 치환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움직인 거리는 원래 탄젠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혹은 사인을 사용해야 되는데 각이 작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요거의 라디안 값으로 생각해서 여기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미세각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죠? 이런 얘기도 했었죠? (3-10) 같은 경우에는 변형 에너지를 구하라. 자유단에 작용하는 토크, 중간 지점에 작용하는 토크, 동시에 작용하는 토크, TA과 TB가 동시에 작용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주어진 값은 여기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 각각에 대해서 변형 에너지 구할 수 있죠. 여기서는 A하고 B 사이에서 변형 에너지가 발생하고, 여기는 A하고 C 사이에서 발생하고, C하고 B는 그냥 강체로 회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가 같이 작용했을 때,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이 예제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요거랑 요거의 에너지하고 요거의 에너지를 합한 게 요거랑 같지 않다라는 걸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이렇게 자유단에 토크가 작용할 경우, 중간점에 작용할 경우, 여기서 차이점은 요게 2분의 1이죠. 그죠? 2분의 1.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변형이 AC에서만 발생하고 CB에는 변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형 에너지의 계산할 때 거리를 2분의 L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두 개가 같이 작용할 경우 그때는 이런 형태로 돼서 여기에 보게 되면 TA, TB가 서로 곱해진 텀이 나와요. 요 텀 때문에 요거 두 개 합한 게 두 개가 동시에 작용할 때 에너지하고 크기가 같지 않습니다. 두께가 얇은 관으로 넘어갈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3장에서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단면이 원형이거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튜브 형태의 단면에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단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설명을 했었고, 두께가 얇은 관에 대해서, 두께가 얇은 경우에는 이게 원형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원형 단면이거나 두께가 얇은 경우에는 비틀림이 가해져도 워핑이 생기지 않습니다. 워핑이란 거는 이 물체가 변형을 하는데 이런 단면이 원래 변형 전에 이런 단면이었다. 그럼 변형 후에도 이 단면은 그대로 평평한 거예요. 평평한 겁니다. 워핑이 생기면 이 축에 대해서 한쪽은 앞으로 나오고 다른 쪽은 뒤로 들어가고 그런 면 자체의 변형이 있어요. 평평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튜브일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워핑이 없습니다. 두께가 얇은 관에 대해서 유도되는 수식도 그 원형 단면에서 얘기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책에서는 하나씩 그 유도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식은 같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전단 흐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전단 흐름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수식 있죠. 타우 곱하기 t입니다. 타우 곱하기 t니까 뭘 얘기하냐면 이런 단면이 있으면 요 단면 내에 발생하는 전단력을 두께로 곱한 겁니다. 전단력의 두께로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면 내에 작용하는 전단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단 응력 곱하기 두께였으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요 단면에 작용하는 전단력의 크기, 그죠? 단위는 단위 길이당 되겠죠. 단위 길이당 전단력, 그런 형태입니다. 전단 응력은 면적당 전단력이니까 거기에 두께를 곱했어요. 그래서 단위 길이당 전단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원형 단면일 경우에는 이게 위치에 따라서 원의 중심에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작용하는 전단력의 크기가 달라졌었잖아요. 비례하는 것처럼 커졌었는데, 여기서는 두께가 얇기 때문에 요쪽 끝면에서 요쪽 끝이랑 발생하는 전단력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값 곱하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원형 단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여기 작용하는 전단력의 크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사다리 꼴 모양이 될 텐데, 이 두께가 얇다 그러면 이 값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요거의 중심점, 요 튜브의 중심선으로 기준선을 잡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심선에서 발생하는 전단 응력 곱하기 두께를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시어 플로우, 요 지점에서의 시어 플로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려진 그림들이 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적혀진 걸 보면 비원형 단면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두께가 얇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면은 모든 단면의 형상은 동일하다. 그러면 단면은 이 형태 자체가 변화하지 않고 똑같은 형태의 단면이 쭉 있어야 돼요. 이런 경우를 얘기해요. 단면 자체가 달라지면 안 돼요. 그런데 두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께는 요쪽에서는 좀 두껍고 여기서는 얇고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께는 관의 폭에 비해서 작은 경우, 이 지름에 비해서, 반지름에 비해서 T가 작은 경우, 그런 경우를 튜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러한 형태로 전단 응력이 발생하니까 두께가 얇다 그러면 그 두께로 곱해갖고 전단 흐름이라는 것, 시어 플로우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께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이 좀 두껍고 이쪽이 좀 두껍고 한쪽은 얇다. 이렇게 두께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시어 플로우는 같아요. 시어 플로우는 이렇게 같은 크기니까 여기는 시어 플로우가 같다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단 응력은 요 얇은 부분에 비해서 값이 작겠죠, 그죠? 두께가 두꺼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최대 전단 응력은 관의 두께가 가장 작은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시어 플로우가 일정하니까. 여기 공식 유도돼 있죠. 그래서 전단력의 크기는 FDS다. DS는 요 중심선의 길이를 따라서 접근하는 겁니다. 중심선의 길이를 따라서 접근하는 라인 인테그럴. 라인 인테그럴이니까 어떤 점에 대한 모멘트는 라인 인테그럴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곱하기 요 힘이니까 힘은 FDS고 F는 여기서 시어 플로우, 그죠? 시어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접근한 게 요게 미세 요소, 요 DS에 작용하는 토크, 그리고 이걸 전체 길이에 대해서 접근한 게 전체 토크예요. 그래서 라인 인테그럴을 사용하면 EFAM 이렇게 나오고 시어 플로우는 T 나누기 EAM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어 플로우는 전달 응력 곱하기 두께 됐죠? 그러니까 전달 응력은 다시 ETAM 분의 T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M은 뭐가 되죠? 그러면 요 AM은 여기서 보게 되면 요 점선 있죠? 요 점선 내부의 면적입니다. 점선 내부의 면적. 튜브의 면적이 아니고 점선 내부의 면적입니다. 근데 이 점선은 요 튜브의 중심선입니다. 중심을 따라서 끈 요 면적이고 요 선이고 요거가 이루는 면적, 그게 AM입니다. 원형 튜브일 경우 금방 한 것처럼 여기 있죠? 요 점선, 요게 R이고 요 T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R 점선으로 이루어진 면적이니까 이거는 파이 R 제곱이 되고 AM이 파이 R 제곱이 되죠. 그래서 타우는 T 2파이 R 제곱 T 이런 식이죠. 여기 2AMT니까 이렇게 돼서 앞에서 우리 그 IP 했을 때 IP 계산했을 때 근사식이 있었죠. 그게 이제 몇 번이었나요? 230페이지.
230페이지에 3-18식을 보면 튜브 단면일 경우에 IP는 2파이 R 3승 T로 근사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거랑 같습니다. 그죠? 여기 앞에서 TR, IP였는데 IP는 2파이 R 3승 T였고 그 다음에 여기 R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랑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각형 튜브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각형 튜브일 경우에도 AM을 요 중심선 여기 치수 자체가 중심선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중심선 간의 거리가 H, 이쪽도 중심선 간의 거리가 B 그러면 AM은 여기 BH가 될 거고 똑같은 공식을 써갖고 이러한 시어 스트레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시어 스트레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요게 T1이고 그죠? T1은 요겁니다. T2는 여기 있죠. T2는 여기 있고. 그래서 BH, BH는 같고 T도 같죠. 토크도 같고 BH도 같아요. 그러면 T1하고 T2에 따라서 발생하는 전달 응력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T1이 작기 때문에 요 수직 방향으로 발생하는 전달 응력의 크기가 큽니다. 응력의 크기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똑같은 크기의 토크가 똑같은 크기의 시어 플로우가 빙빙 이렇게 회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회전하는데 골목이 좁으니까 거기는 밀도가 높아지는 거고 이게 길이 넓으면 퍼져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튜브의 경우 원형 단면이 아니고 튜브인 경우에는 여기서 저기 변형 에너지와 비틀림 상수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계산식에서 IP를 사용했었죠. 여기 IP를 사용했었는데 IP 대신에 비틀림 상수라는 J를 사용합니다. J. 원형 단면이 아닐 경우. 원형 단면이 아닐 경우에는 J를 산정하고 J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에너지가 동일한 서로 에너지가 동일하다고 생각해갖고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비틀림 상수를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LM분의 4T AM 제곱 요게 비틀림 상수 J에 해당되는 거고 요 J라는 값을 사용해갖고 똑같은 IP 대신에 J를 사용해서 TL GJ 요걸 가지고 튜브 단면의 비틀림 각을 산정을 하면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튜브 단면일 경우에 요 IP에 해당하는 값을 변형 에너지가 같다라는 조건으로부터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IP 대신에 J를 사용합니다. 두께가 같으면 이런 형태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됐죠? 그러니까 튜브일 경우에는 IP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J를 사용합니다. 원형 단면일 경우에는 IP를 사용하고 여기에 J를 산정하는 예를 여기 나타냈습니다. 앞에 수식에서 AM은 면적이고 LM은 요 중심선의 점선으로 되어 있는 중심선의 길입니다. 그래서 앞에 수식에 넣으면 J는 이런 형태로 계산되고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그죠? 튜브일 경우에 근사 IP의 근사값 T가 얇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랑 같습니다. 사각형 관일 경우에는 계산해서 보면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B하고 H, T1, T2 이런 것들이 다 조합돼서 이런 형태로 J, 비틀림 컨스탄트, 비틀림 상수가 산정이 됩니다. 토셔널 컨스탄트가 산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튜브 단면에 대해서도 여기 있는 것처럼 토셔널 리지디티 이런 값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었죠. 2장에서 델타는 EL, EA 이렇게 해서 EA가 리지디티에 해당되는 값이라고 그랬죠. 비틀림 강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영어로는 스티프니스하고 리지디티가 구별이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둘 다 강도, 강성, 스트렝스 뭐 이런 것들이 좀 섞여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비틀림 강도. 그래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요 E라는 값이 재료 자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재료 자체의 강성을 나타내는 값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J를 곱했으니까 어떤 물체,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의 강성을 나타내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요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튜브를 대상으로 우리가 IP 원형 단면에서 유도된 이 IP를 사용하는 수식하고 지금 튜브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각각에 대해서 풀었습니다. 튜브라고 생각한 게 여기 얘기하는 근사 이론이고 그 다음에 앞에서 원형 단면일 경우 산정된 게 정해입니다. 비틀림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비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베타가 여기서 R하고 T의 비율이죠. 베타가 작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베타가 작다는 건 T가 크다는 거죠. 그죠? 두께가 반지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경우, 그래서 베타가 작은 경우에는 요거 두 개의 비율이 0.92, 베타가 20이면 0.98. 그래서 베타가 크면 튜브에 가까워지는 거고 베타가 작으면 뭐라고 해야 되나? 솔리드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요 두 개의 비율이 각각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걸 보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거를 검증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베타가 크면 튜브에 가까워져서 요 근사 이론에 의한 식이 거의 비틀림 공식에 의한 식하고 거의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3장의 응력 집중은 비틀림 운동 집중은 그냥 넘어갈게. 여기는 사장은 우리가 1학기 때 했던 내용이랑 1학기 때 벌써 배웠던 내용입니다. 시어 포션, 밴딩 모멘트. 그래서 여기서 목적은 시어 포스 다이그램, 밴딩 모멘트 다이그램. 그걸 그려서 뭐가 있으면 각 위치에서
어떤 위치든 이미 위치에서 발생하는 전단력과 휨 모멘트가 얼마인지를 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던 내용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중요한 내용만 짚고 넘어갈게요. 사장은 빨리 진행할게요. 보가 뭔지 다 알고 있죠? 제축이 있으면 여기에 직각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거나 모멘트가 작용해서 이런 형태로 휨이 작용하는, 밴딩이 발생하는 구제를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전단력하고 부핀 모멘트가 작용합니다. 충력이 여기 작용할 수 있지만 충력은 여기 작용하는 수직 방향의 하중하고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서로 따로따로 산정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충력은 없다고 생각하고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력 구할 수 있죠. 이런 정정보라면 평형 조건식에 의해서 반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에서는 아직 부정정보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정정보만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발생하는 반력, 여기 핀이고 롤러니까 여기 발생하는 반력이 수직 반력 2개, 수평 반력 하나. 그거를 평형 조건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할 수 있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경제 조건도 실제 경제 조건이 이런 형태로 보가 있는데 여기 움직일 수 있게 슬롯이 있고 이렇게 지지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렇게 롤러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H형광이 있는데 외부 부분만 이렇게 접합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모멘트가 작용하면 큰 모멘트는 여기 받을 수가 없어요. 큰 모멘트를 받으려고 그러면 이 플랜지 부분도 접합을 시켜줘야 돼요. 용접을 하든가 볼팅을 하든가. 근데 여기는 플랜지를 놔두고 외부만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힌지로 생각합니다. 여기는 롤러고 여기 힌지입니다. 픽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픽스입니다. 요거는 1장에서 본 거랑 비슷하죠, 그죠? 요게 콘크리트 기초고, 그 다음에 이게 베이스 플레이트, 그 다음에 앵커 볼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건물에, 철골조 건물에 접합되는 게 뭐 이런 식으로 접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외부만 접합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이게 H형광 기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가 있습니다. 거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가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보가 이렇게 접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보냐 하면 요 기둥하고 거더 사이에는 모멘트 접합으로 생각합니다. 모멘트 접합. 그 얘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플랜지 부분도 용접을 하든 뭘 하든 접합이 된 경우예요. 플랜지 부분도 접합된 경우가 이런 경우. 그런데 거드하고 빔 사이는 보통 이런 형태로 접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빔은 그냥 단순 지지됐다고 보고 단순 지지된 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중의 형태, 뭐 다 할 거예요. 집중하중, 분포하중, 선형 변화하중, 우력, 모멘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4장에서는 그냥 넘어갈까 생각하다가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못 본 것들이 여기 있어서 잠깐 다루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완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예전에 이런 경우
이렇게 됐으면 요게 뭐였죠? 그 힌지였죠, 그죠? 여기는 모멘트가 전달되지 않는 지점입니다. 요게 사장에서는 이완점의 하나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밴딩 모멘트가 이완되는 지점. 그래서 요 지점에서는 여기서는 모멘트가 0이었죠. 모멘트가 전달되지 않으니까 모멘트가 0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충력에 대해서, 전단력에 대해서, 비틀린 모멘트에 대해서 각각 힌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시가 있으면 충력이 전달되지 않는 지점, 여기는 전단력이 전달되지 않는 지점, 모멘트가 전달되지 않는 지점, 이건 비틀린 모멘트가 전달되지 않는 지점, 이런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 마크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요게 가장 일반적이니까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으면 저건 힌지다.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도 충격이 전달되지 않을 것 같죠. 그죠?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풀었습니까? 이런 게 있으면 요게 없다고 보면 여기 자유도가 반력이 3개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반력이 4개가 돼요. 한 덩치로는 못 풀죠. 하나로 못 푸니까 요거를 2개로 분리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멘트는 0이지만 전단력은 0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2개로 나누고 여기 작용하는 전단력 그리고 이렇게 요게 V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각각 생각해서 풀면 되죠. 그래서 여기 적혀져 있는 게 이완점을 기준으로 절단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절단을 하고 분리된 자유물체도를 그렸죠. 그 다음에 추가적인 평형 방정식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거 전체를 하나로 보지 않고 여기서 평형 방정식, 여기서 평형 방정식 각각 세워서 모르는 값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단순 지지보 넘어가도 되죠? 심플 B. 그러니까 여기서 X방향 힘의 합은 0이다. 그 다음에 모멘트 2개를 하거나 아니면 Y방향 힘의 합은 0이다. 그리고 모멘트 하나. 이렇게 해서 식 3개를 세울 수 있고 그래서 모르는 반력 HARA, R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충력에 대한 이완점이 있는 경우 여기가 충력에 대한 이완점이 있습니다. 충력에 대한 이완점이 있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점에서 충력은 0이에요. 그래서 분리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완점에서 충력은 0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죠? HA는 0이 됩니다. 그려볼까요? 작용하는 하중이 여기 작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작용하고 이렇게 작용합니다. 충력은 0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요점에서 전단력 있나요? 전단력 있죠?
전단력이 있습니다. 모멘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충격의 경우 이완점에서 절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요게 0입니다. 그죠? 요게 0이에요. 요게 n은 0이다. 그래서 요거 하나 빠졌네. 그래서 요게 0이니까 요것도 0입니다. HA는 0이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 요것도 0이죠. 요게 0이었으니까 0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요거의 수평성분하고 같아지죠. 크기가.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건 그겁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이거랑 똑같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고 하중이 여기 하나 작용하고 이렇게 작용하고 요거랑 똑같아요. 근데 요거의 수평 방향 성분은 우리 풀었죠. 그러니까 요거의 수직 방향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요게 여기도 핀이고 여기도 핀이니까 부정전 구조물이죠. 캔틀레버 보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번 학기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모멘트 이완점이 있네요. 그죠? 힌지가 있습니다. 힌지가 있으면 앞서 요거처럼 요런 형태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요거 두 개로 되어 있고 정정 구조물이죠. 정정 구조물이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력이 이렇게 되죠. 하중이 여기에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여기 이런 하중이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여기 하중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수평 하중이 없으니까 이건 0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0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요거랑 요거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산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랑 이거 다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풀면 돼요. 요거는 절단에서 해석한 결과입니다. 식이 복잡하죠? 근데 이건 풀어보세요. 요걸 중심으로 절단해서. 요것도 큰 문제가 없을 거고 요거는 전단력에 관한 이완점입니다. 저기서는 전단력이 0이에요. 그림이 보게 되면 아래 위로 움직일 수 있죠. 근데 회전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회전은 이쪽이랑 이쪽에서 회전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같이 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전단력은 0이고 모멘트는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지점에서 전단력이 0이라는 조건을 주고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1학기 때 했던 건데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단면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절단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절단면에 작용하는 인터널 포스를 표현을 해야지 이게 평행이 맞다, 그죠? 평행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터널 포스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절단면이 오른쪽에 있으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으면 시어 포스는 언제나 이렇게, 밴딩 모멘트는 언제나 이렇게 그린 게 이게 플러스 방향이라고 생각했었죠. 기억나요? 그 다음에 절단면이 이쪽에 있을 경우, 그때는 요거랑 반대 방향, 이렇게 하는 게 플러스 방향의 시어 포스랑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우호규약 사인 컨벤션입니다. 사인 컨벤션은 여기 있는 것처럼 절단면이 왼쪽에 있으면, 왼쪽에 절단면이 있을 경우에는 전단력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 모멘트는 위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게 플러스. 요게 플러스인 이유는, 모멘트가 플러스인 이유는 물체 자체를 아래로 휘게 만들죠. 아래로 휘게 만드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플러스 방향의 모멘트로 잡았습니다. 여기 있죠? 모멘트의 방향. 이렇게 하는 게 플러스 방향의 모멘트. 전단력에 관해서는 이런 형태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전단력을 플러스로 봤어요. 예제 4.1은 뭐 요점에서 어디죠? 고의 중앙점에서 요점에서 V하고 M을 구하라. 그런데 중앙점의 왼쪽하고 오른쪽입니다. 왜냐하면 요점에서는 모멘트가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는 요점에 작용하는 모멘트나 시어 포스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의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구간이잖아요. 그죠? 구간이니까 요 4분의 1, 여기 4분의 1, 여기 2분의 1에 작용하는 전단력하고 밴딩 모멘트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한 점에서의 값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왼쪽 점을 자르면 작용하는 힘은 요것밖에 없죠. 요것밖에 없고 V, M 이렇게 해서 요 프리바디 다이그램에서 요 V랑 M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쪽 점, 요 모멘트가 작용하는 지점 바로 오른쪽에서 자르면 여기 있는 것처럼 M하고 P가 다 같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때 V하고 M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은 요 M0 때문에 점프가 생기죠. 그죠? 그거는 다이어그램까지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멘트가 요거였는데 왼쪽에서는 요거였는데 오른쪽에서 이렇게 돼서 급격한 변화가 있습니다.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VM 구하기, 이런 거는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가고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 그런 부분에서 다 다룰 수 있어요. 여기도 다 아는 거죠? 이런 것들 따져서 보게 되니까, 따져보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는 게 뭐냐면, 전단력을 한번 미분하면 등분파 중
부호를 바꾼 등분파 중이랑 같다. 그 다음에 모멘트를 한번 미분하면 전단력이랑 같다. 요거 1학기 때 했었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 벨링 모멘트 다이어그램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면 이런 형태의 시어 포스 이러한 벨링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1학기 때 설명했었죠? 기억나나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발력을 구할 수 있죠? 발력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3m, 이게 2, 1이고 이게 3이다 그러면 P는 3이다 그러면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2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은 요 발력이 위로 가니까 위로 1만치 가서 요 사이에 아무것도 작용하지 않죠. 쭉 가다가 요 점에서 밑으로 3만큼 해서 여기 2만큼 가서 원점이랑 만납니다. 요게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은 여기 모멘트가 0이죠. 0에서 출발해서 요거 면적이랑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면적이랑 요 면적을 계산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오고, 그래서 이게 플러스 방향이니까 플러스니까 여기도 플러스,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 면적이 요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요 점의 크기는 이게 1이고 여기가 2죠. 그래서 여기는 요게 0이었으니까 0 플러스 요거의 면적 2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점에서부터 요거의 면적은 또 2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왔을 때는 요게 2였으니까 요거 마이너스 2, 왜냐하면 여기 마이너스니까 해서 0, 그래서 원점부터 다시 왔습니다. 이런 형태로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을 구할 수 있죠. 여기에 등분파 중이 있으면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이 선형적으로 변하죠. 그죠? 그러면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은 2차 곡선이 되고, 왜냐하면 한번 접근한 거랑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거를 뭐 x에 관한 수식으로 구한 다음에 이런 형태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요 발력만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로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분포화적일 경우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가 2분의 QL, 여기도 2분의 QL. 그래서 2분의 QL만 올라왔다가 여기가 밑으로 내려가죠. 그죠? 밑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울기를 가지고 선형적으로 쭉 내려가서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QL이니까 2분의 QL만 올라오면 0이랑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모멘트의 경우는 여기 직선이니까 이렇게 2차 곡선 형태가 되고, 요거 삼각형의 면적만치 여기 최대 모멘트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집중 과정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력을 먼저 구한 다음에 올라갔다가 가서 여기에 P1이면 P1만치 내려오고, 그리고 또 여기는 하중이 없으니까 그대로 유지해 가다가 P2만치 또 내려가고 P3만치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면 발력만치 올라오면 0이랑 만나요. 그리고 각 구간의 면적을 가지고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있으면 발력은 이렇게
알력이 일단 구해지면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이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캔틸레버일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A점에서는 지지점이 없고 그냥 하중 P만 작용하니까 여기서 밑으로 P1만큼 내려가고 그 다음에 하중이 없죠. 쭉 가다가 P2가 있으니까 여기서까지가 P2입니다. P2만큼 내려가고 쭉 가다가 위로 P1, P2 나은 것만큼 올라가면 0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멘트는 각각을 면적을 가지고 적분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었지만 저기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보고 이 구조물이 어떤 방향으로 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표시하는 게 의미가 뭐냐면 요 본은 아래로 볼록하게 빈다. 그림을 봐도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죠? 아래로 볼록하게 빈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캔틸레버 같은 경우에는 저기 있는 것처럼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 전부 마이너스 값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표시를 하면 위로 볼록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캔틸레버는 이런 형태로겠죠. 위로 볼록하게. 그래서 부호규약이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정해진 겁니다. 시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플러스를 적분해서 플러스 방향 모멘트가 생기게 그렇게 정한 거예요.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면 시어 플러스는 직선이고 요거는 2차 곡선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2차 곡선, 직선, 사장은 이렇게 됐던 거라서 빨리 넘어가는데 이 부분을 못하면 앞으로 나오는 거를 문제 푸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을 겁니다.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5장을 보게 되면 5장이 뭐냐면 보의 응력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다루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보가 있다. 그러면 보를 길이에 따라서는 모멘트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요 단면에서 모멘트가 작용했을 때 그 단면에서 응력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따지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요 단면을 잘라서 본 겁니다. 여기 있는 단면을 잘라서 보게 되면 요게 두께를 가지죠. 이런 단면을 가질 텐데 이 단면 내에서 응력 분포가 어떻게 되나 그걸 나타내요. 결론만 얘기하면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면 내에 압수 응력하고 인장 응력이 이러한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걸 알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고 이 크기가 얼마인지 이게 얼마인지 알려 그러면 어떤 뭐가 있을 때 어떤 지점, 이 지점에서 작용하는 모멘트 크기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요 발생하는 노멀 스페이스 크기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정은 앞으로 문제를 풀어갈 때 기본이 되는 파트니까 한번 자세히 복습을 한번